원탁의 기자들 KBS 김준범, 강나루, 성민수 기자와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증시도 좀 짚어드렸는데 모처럼 좀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거의 다 무죄였죠. 네. 근데 이게 원체 사안이 많고 거의 뭐 19개의 혐의라면서요. 네. 또 이게 2015년부터 거의 불거졌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딱 10년 네. 됐습니다. 이거 청취자분들이 어디까지 기억을 하실까요? 너무 복잡하죠. 좀 김준범 기자가 좀 요약 좀 해주세요. 사실 이거는 다 기억하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사실 저희도 예. 토론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기억을 되짚어야 되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금은 사라진 회사죠. 제일모직. 예전에 에버랜드를 가지고 네. 있었던 제일모직. 제일모직이랑 이제 삼성물산이 2015년에 합병을 하는데, 되게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의 존재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삼성은 결국 삼성전자가 핵심이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삼성생명이 지배하고 있고, 삼성생명은 삼성물산이 지배하고 있고, 네. 결국 삼성물산을 가지는 자가 삼성전자를 가지는 이제 그런 그렇죠. 구도로 돼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 전체를. 그러니까 2015년 전에는 이재용 당신의 부회장, 지금 회장, 지금 직함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을 가져야 삼성전자를 지배하는데 이 중요한 삼성물산 지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일모직 지분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뭐 전략이라면 전략이고 뭐 꼼수라면 꼼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기로 합니다. 사실 뭐 삼성물산은 건설 물류회사고 제일모직은 뭐 옷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딱히 뭐 시너지는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하면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0.35 삼성물산의 가치를 0.35 제일모직을 1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복잡합니다. 하여튼 제일모직이 3배 정도 더 가치 있는 회사다라고 합병을 했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이라는 합병 삼성물산을 지배하면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목적을 이루었는데, 과연 이 합병이 정당했느냐, 합병을 일단 왜 했느냐, 그리고 합병을 할 때 1대 0.35라는 합병 비율이 정말 정당했느냐, 그리고 1대 0.35를 맞추기 위해서 삼성물산은 최대한 싸 보이게 만들고 제일모직은 최대한 비싸게 만들어야 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그 계열사의 회계를 최대한 좀 일종의 뻥튀기를 했다. 그래서 합병 자체가 부당했다. 부당합병 사건. 그다음에 그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바이오 자회사의 회계를 부풀렸다. 회계 부정 사건. 이걸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 사건의 와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국정농단 사건도 끼어 있고요. 근데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만, 이 부당합병 회계 부정은 법원의 어제 한마디로 요지는 그럴듯한 시나리오고 가정이긴 한데 시나리오와 가정으로 유죄를 때릴 수는 없다. 증거가 명백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 그리고 검찰이 수집한 증거 상당 부분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1심도 무죄가 나왔고 2심도 완전히 무죄가 나와서 사실 검찰의 완패입니다. 완패. 네. 그래서 이게 또 승계만을 위한 합병도 아니었고 그렇게 볼 수도 없고 네. 두 회사의 합병 필요성도 회사만 놓고 보더라도 있었다라고 또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나왔고요. 근데 제가 성민수 기자.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그 전 배경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길게 보면 29년짜리 얘기예요. 29년째. 네. 1996년에 그 삼성 에버랜드라는 전환사채 발행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제일모직이 과연 그냥 그 전에 있던 제일모직이냐?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요게 있었던 1년 전에, 정확하게 2년 전이죠. 2013년에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의 패션 부문을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전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이재용 회장이죠, 지금. 가장 많이 들고 있던 회사는 삼성 에버랜드였고, 이 회사가 삼성생명의 지분을 많이 들고 있음으로써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형태였죠. 네. 근데 이제 이재용 회장으로 이건희 전 회장에서 이재용 회장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이 승계를 해주기 위해서는 삼성 에버랜드는 이재용 회장이 많이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 건설회사였던 삼성물산이 3.5%를 또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는 물산과
삼성 에버랜드를 합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로 시작해서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을 합쳐서 그 에버랜드가 사실 제일모직 패션 부문을 흡수한 건데 그거를 이제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바꾸고 그 회사의 값어치를 뻥튀기 한 다음에 뻥튀기했다고 하면 좀 가치 판단이 들어간 얘기긴 하지만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그걸 뻥튀기 하기 위해서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지분 가치를 뻥튀기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들고 있는 물산의 값어치를 이렇게 눌러서 그래서 합병을 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였죠. 근데 그 25년을 거슬러 가서 설명한 것이 그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도 이제 90년대 후반의 일이었는데 이것도 오랜 재판 끝에 무죄. 네. 당시 법률로는 합법. 네. 근데 결국 삼성은 그 길을 찾아서 경영권 승계를 해왔던 거고 결국은 당시의 법률로는 그게 무죄였다, 불법은 아니었다라는 게 또 이제 2025년까지도 이어지는 거였죠. 그게 이제 2심에서 또 한 번 확인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2015년부터 시작됐던 제일모직과 그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도 결국은 그 방법론 하나하나를 뜯다 보니까 19개의 혐의가 생겼던 거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가 또 공부를 해봐야 되는 게 그 사이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게 고의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쟁점이 크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강나루 기자. 예. 가장 어려운 게 저는 이것도 획기적인 거라. 네네. 일단은 그 1심이 있고 이번에 2심에서 이제 또 무죄가 나온 건데 그 언론들도 분석하는 게 이번 항소심에서 쟁점이 된 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회계 부정 혐의다라고 또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2015년에 4조 5천억 규모의 평가 이익을 재무제표에 반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전에 이제 한 2011년 12년쯤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바이오젠과 이제 합작으로 차린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그러니까 종속 기업에서 관계 기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이익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입장은 이건 분식 회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회계를 이렇게 부풀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계 처리상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가치가 높아진 거다. 생긴 결과다라고 얘기한 거죠.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 에피스를 이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미래 이익을 반영을 해서 이게 이제 회계가 가치가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법원은 이게 이제 뭐 아까 이제 김종원 기자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도적인 은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해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도 항소심에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19개 전체 혐의가 이제 무죄로 나온 거고요. 그런데 이 약간 좀 이제 더 헷갈리는 게 투자자 국가 소송으로 우리나라가 좀 이제 난처해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 메이슨 이런 펀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었죠. 그러니까 제일모직 그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우리 펀드가 손해를 봤다. 네. 근데 그게 1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졌습니다. 일부 배상을 하는 판결이 나왔죠. 근데 이번 판결하고는 좀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미스매치가 있죠. 그러니까 국제중재재판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할 때 최대한 이재용 회장에게 좀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을 최대한 싸게 보이려고 하는 작업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외국 엘리엇이라든지 메이슨 이런 곳들이 손해를 봤다. 결국 한국의 잘못 때문에 외국의 투자 자본이 손해를 봤으니 한국의 정부가 그들에게 일부 배상을 해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삼성물산을 의도적으로 싸 보이게 하려고 했다는 행위가 있었다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 근데 이재용 회장이 1, 2심 무죄 받은 것은 그거는 꼭 그렇지 않다. 그거는 시장에서 그렇게 충분히 합병 비율을 정해질 수 있는 거고 그걸 누가 고의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제 무죄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두 개가 딱 좀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가서는 가장 큰 사건, 이재용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당시 박근혜, 최순실, 개명한 최서원 씨 등에게 뇌물을 줬다는 게 인정이 돼서 유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도 판결은
이 합병이 꼭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 사건에서는 경영권 승계의 목적이 있다고 봤는데 경영권 승계의 목적은 있었지만 그건 이제 다른 재판부가 판단을 예. 한 거고 이번에 봤을 때는 그 목적이 있었다 한들 양 기업의 합병 필요성도 있었다고 본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벌을 주기 위해서 행위를 쪼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검찰이 수사를 그 사안에 따라서 쪼개서 해서 기소를 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전체 그림을 보면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이후에 꾸준히 이재용이라는 사람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삼성이라는 조직이 예전에 구조조정본부, 그 전에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미래전략실 등이 동원돼서 그룹 차원에서 움직였는데 그럼 이 행위에 국정농단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서 그때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뇌물 혐의가 뭐였냐면 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를 삼성이 그 청와대가 움직이도록 해서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뇌물을 주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해서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이끌어냈다. 그게 사실 그 ISDS의 중재재판정에서도 그 중요한 그렇죠. 그 팩트로 받아들여진 걸로 전해지거든요.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그 판결은 그러면 무효하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정부가 좀 깎아보려고 ISDS 그 중대재판정에 다시 신청을 했더니 엘리엇에는 거의 지금 이자까지 포함해서 많이 깎았는데 한 1,000억 원 정도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건 이제 영국 법원에서 다시 그 소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디슨 캐피탈 또한 거의 요즘 환율로 따지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 그러니까 그 정부가 한 2,000억 원을 그 삼성에 관련한 행위 때문에 그 외국 헤지펀드에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 투자자 국가 소송과 이건 완전 별개인 건지 아니면 이번 2심 판결에 따라서 투자자 국가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졌던 그 1심에 이제 항소심이 또 갈 텐데 우리나라 정부가 불복했으니까 그럼 거기선 좀 우리 정부가 유리해지는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자 국가 소송도 그렇고 이번 소송도 그렇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2심이고 3심이 남아 있고 투자자 국가 소송도 아직 항소심 남아 있어서 뭐 이 역학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애매하지만 근데 결론적으로는 두 재판이 예를 들어서 이번 그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회계부정 사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네. 또 국가 투자자 소송에서 국제 투자 소송에서는 아니야 그건 좀 문제가 있어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영향 미치는 건 아니고 분명히 별개의 재판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우리가 한 사건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커다란 사건이 있는데 왼쪽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나오고 약간 오른쪽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나오고 이런 식의 약간 좀 언밸런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좀 미스매치 언밸런스인데 결국 한국의 재벌 체제가 낳은 국제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정말 괴물 같은 짬뽕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가는 1번 카드부터 10번까지 쭉 연쇄가 돼서 시작점 종점까지 끝났는데 1번 카드부터 10번 카드 중에 한 3번 카드는 뇌물로는 유죄야. 7번 카드는 국제 투자자로 보면 이건 문제가 있어. 1번부터 10번까지 다 봤을 때 이게 자본시장의 논리에서 이거를 꼭 유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거는 좀 이미 이상하긴 하지만 뭐 경영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판단이거든요.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 그러니까 복합적이고 비현실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체 밥상 중에서 일부 좀 상한 음식도 있고 네. 맛이 안 좋은 음식도 있고 썩은 음식도 있지만 그 전체 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먹을만해. 적법해. 이걸로 이제 손님 접대해도 돼. 이렇게 또 본 건데. 특히나 어제는 좀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개별 법인으로 보고 그 법인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행위가 이루어지던 시점으로 돌아가면 사실 삼성그룹은 그 제일모직이나 삼성물산 개개인의 회사가 개별의 회사가 이사회 통제를 받아서 독립 경영을 하는 건 아니고 그 미래전략실이라는 그룹 자체의 조직으로 하나는 덩어리로 움직였단 말이죠. 일사불란하게. 예, 그런 점을 좀 그 당시의 시점에서 좀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이제 앞에서도 전체 이제 밥상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예전에 잠깐 거래 정지를 당할 정도로 이제 회계 부정이 있었고 그게 금융위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과징금 처분이 있었는데 그게 또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금융당국의 처분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때는 이제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그럼 끝나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것도 좀 헷갈리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애매한 게 예. 작년 8월에 이제 행정법원에서 과징금 취소하면서도 회계 처리 임의 변경한 건 잘못했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또 어제 판결에는 또 그렇지 않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행정법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심 있고 쭉 이어질 텐데 이 좀 다 정리되지 않은 얘기들이 어떻게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정리될지. 그러니까 또 이번 2심에서는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위법한 네. 증거 수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적법한 증거로 채택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이거는 뭐 상정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결국은 이제 대법원까지는 가겠죠. 그 김종인 기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검찰의 완패라는 이제 그 언론들의 이제 좀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사실 삼성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길게 재판을 벌일 정도면 사실 입증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이게 예상되는 게 이제 분명한 건데 네. 1심 전에도 사실 검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인가요? 그 공장 바닥에서 이제 18테라바이트 규모의 이제 백업 서버를 확보해서 제출했는데 그 증거 능력이 1심 때도 인정되지 않았고 이번에 2심 때도 또 여전히 이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의혹이나 그럴싸한 게 있어도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이 그거를 해내지 못했다는 이제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또 특히나 이제 1심에서 그러면 무죄 선고 받았는데 그럼 2심 때는 뭐 한 거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검찰이 사실 항소 이유서만 해도 한 1,300쪽 정도 냈고 이제 증거도 2,300개를 새로 제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뒤집지 못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이게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사실 이게 불기소를 권고했었는데 이제 기소를 한 또 첫 번째 사례라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해서 했는데 이제 1심, 2심 모두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 검찰한테는 엄청 뼈아픈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청취자분들 비롯해서 국민들께서 또 걱정을 하시는 건 사실 이재용 회장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삼성그룹의 이제 동일인으로서 이제 지배력과 그룹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나아가서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5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정민님이 삼전 주식은 어떻게 계속 떨어지네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 김미성님은 무죄 판결 났는데 앞으로 삼성 주가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는데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가 거의 한 2%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4.5%까지 오르고 있고요. 물론 뭐 재판 판결 영향이다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일단 뭐 관세가 미국에서 이제 유예됐다라는 그런 소식도 좀 들려와서 삼성전자가 강세고요. 삼성 SDI, 삼성중공업, 삼성 SDS 등등 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 우리가 이야기를 참 원탁 기자들에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파운드리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AI 측면에서도 뭔가 좀 보여주는 것이 없고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뭔가 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이 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알 수는 없는데 삼성의 해명은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AI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메모리 분야도 점점 위기가 커지면다는 진단이 나올 때마다 삼성이 했던 얘기는 경영자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뭐 1심, 2심 물론 이제 3심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심, 2심까지 무죄가 났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는 많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고 저는 그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까지 실력 발휘를 못했다라는 삼성의 해명이 저는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네.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이제 그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실력 발휘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부터라도. 과연 그러느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 사법 리스크를 오히려 실적 부진의 방어막으로 논리를 써왔던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더 부담이 강나루 기자.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방어막이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도 이제 많이 덜어졌는데 여전히 그대로네 아니면 더 부진하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더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여러 차례 이제 재판도 받아야 돼서 제대로 경영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급여도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또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책임 경영을 더 전면에 나서서 해야 하는 거냐? 아니면 과거와 같은 컨트롤 타워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거냐? 왜냐하면 이번에 HBM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의사결정 과정이 방해 요인이 된다. 또 이런 지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이걸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는 또 중요한 계기인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삼성이 좀 힘들었을 때 그 삼성의 내부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의 내부로부터의 위기는 거의 이병철 회장 이후에 처음인 것 같다. 내부로부터의 위기. 예. 그러니까 예전 뭐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거나 이런 게 있었을 때는 그 외부 기업들과의 경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외부 경제 상황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의 위기가 찾아온 거였는데, 지금의 위기는 순전히 그냥 삼성이라는 회사가 내부에서 최상단에 있는 의사결정 체계가 잘못돼서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였어요. 그 뭐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문제는 이미 작년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미래전략실 같은 컨트롤 타워를 부활시키면 되는 거냐? 지금 이제 사업지원 TF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을 잘 못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해서 그런 거냐? 물론 그게 일견 타당성은 있지만, 또 이런 조직을 또 만들었을 때 이 조직이 또 생존하기 위해서 과연 삼성그룹의 미래를 위해서 이 컨트롤을 할 것이냐, 아니면 총수 일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경주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만든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기업의 자율적인 문제지만 사회적인 감시가 그만큼 또 더 커져야겠죠. 박기숙님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으니 사업에 집중해서 반도체도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반도체 이야기도 또 해봐야죠. 삼성전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동적인 그 메모리 반도체까지 지금 또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슈 이어가겠습니다.